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절반 가까이가 금융당국이 정한 부실채권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출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중이 기준선인 8%를 넘은 금고가 6월 말 현재 623개로 전체의 49.2%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북, 부산, 경기, 대구 지역 금고의 부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내년부터 자체 AI 칩을 양산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픈AI와 브로드컴이 공동 설계한 AI 칩이 내년부터 출하돼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자동차 관세 15%를 약속받았는데 일본에 대한 행정명령이 먼저 이루어져서 국산차가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쌀값이 뛰자 정부가 대형마트 할인 지원을 20kg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 업체에는 가공용 쌀 5만 톤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 왜 값이 뛰는지, 가격을 떠받쳐온 정부가 거꾸로 재정을 동원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마트에서 쌀을 사본 주부들은 좀 놀랐을 겁니다. 20kg당 한 포대에 6만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죠. 정부가 할인 쿠폰을 나눠줘서 부담을 조금 덜었지만 남아도는 쌀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에그스카우터 대표,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쌀값 폭등 얼마 전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쌀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kg 한 포대, 보통 뭐 6만 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건지 서진교 원장님, 쌀값 서민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작년 이제 9월 말, 그러니까 10월서부터 이제 쌀값이 살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뭐 다소의 뭐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가서 지금 제가 어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 6만 400원이 넘었더라고요. 6만 20kg짜리 한 포대. 예. 그러면은 대략 뭐 일별 가격을 갖다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18% 가까이의 가격이 상승한 셈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 지금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고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농작물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쌀은 일반적으로 남아돈다는데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좀 가격 상승률만 보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수급적인 문제죠. 수급. 네. 이 수급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은 가격이 이제 오르거나 내리게 되는데 예.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쌀은 어떻게 보면은 과잉 생산은 되는 상황인데 예. 시중에 얼마만큼 공급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시중에 공급되는 네. 양.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격리라고 해서 네. 비상시에 우리 국가가 정부가 일정 물량을 사들이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매해 비축하는 물량은 우리가 수매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 격리 물량을 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작년에 한 26만 한 2천 톤 정도를 시장 격리를 시켜버렸죠. 26만 2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사들였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수급 구조를 보게 되면은 예. 26만 2천 톤에 대한 시장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한 5만 톤 정도에서 하는 게 적절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공급량이 생산량이 예상외로 많이 또 줄어버렸던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거거든요. 생산량이 줄었다. 예상보다 생산이 더 많이 줄게 되니까 오히려 시장 경리 물량을 줄였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시장 경리 물량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시장에서 쌀을 갖다 격리시켜 버리니까 그만큼 시장에 쌀을 많이 못 풀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쌀을 좀 더 많이 너무 많이 사들였다. 그렇죠. 당시 그러면 쌀 작황 예상이라든지 격리해야 될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농림축산식품부가 좀 예상을 좀 잘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돼서 그런 겁니까? 뭐 큰 실책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정부의 정책은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9월 15일 작황이라고 해서 9.15 작황 지수를 봅니다. 9.15? 예, 보통 이제 9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예상치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군요. 9.15 예, 굉장히 작황이. 중요하죠. 예, 그게 대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67만 톤, 8만 톤 정도 생산될 거로 예상했었고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정도 나오면은 수요가 있으니까 요 정도 남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공 비축 물량 빼고 가격을 또 그 당시에는 또 가격을 그 정부가 20만 원을 암암내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가격. 예.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시장 격리 물량이 개선돼서 나오는 거죠. 대략 이제 정부가 이제 사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5에서 한 10만 톤 정도 시장 격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사전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사후에 생산량이 오차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시장 격리를 시켰고 또 정부가 한편으로는 20만 원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욕심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만 원이라는 게 80kg 한 가마. 그렇죠. 예.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려는 게 정부 이제 보통 그동안의 어떤 정책 목표였나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20만 원 유지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그런 그 과도하게 예. 정부가 상대적으로 비축 물량을 좀 예. 더 많이 비축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그러네. 얘기가 있고. 네. 근데 사실 또 반드시 또 그런 것만 거기에 또 추가해가지고 정부가 갖고 있던 그 가공용 쌀을 갖다가 네. 가공용으로도 정부가 이제 공급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밥쌀용 쌀 말고요. 예. 가공용으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떡이라든지 또는 뭐 햇반 만드는 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있는데 거기도 또 가공용 쌀 그 정부 공급을 좀 줄였어요. 줄이는 가공용 바람에 쌀도? 가공용 업체들이 또 밥쌀용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또 사가니까. 또 사가니까 이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계속 모자라고 공급은 좀 생각보다 좀 줄어들고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사실 작년 수학기서부터 쭉 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왔죠. 예.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늘 이렇게 비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름세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면 그거를 유연하게 더 풀면 금방 가격이 안정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비축미도 방출을 과다하게 많이 했을 때는 예. 또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되면은 농가의 피해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 예. 유통업체들도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어떻게 푸느냐, 적정량을 푸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축 제도라든지 시장 격리 제도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수급을 조절하느냐 그게 상당히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도 않고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또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정부가 떠받치려고 하고 또는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비축돼 있는 쌀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용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예,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죠. 지금 많죠. 정부 갖고 있는 물량이 대략 한 100만 톤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비축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사실 맞습니다. 예, 작년산 그러니까 2024년산 쌀만 해도 한 60만 톤 가까이 지금 비축하고 있어가지고 예. 사실 정부가 가격을 낮추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물량을 갖다 풀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시기가 이제 9월 아닙니까? 9월이요. 10월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수확기라 그래서 수확기. 예, 올해 2025년산 쌀이 이제 막 예. 수수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예. 또 일시에 또 시장에 지금 많은 물량이 나올 지금 시기가 가까이 온 거죠. 다가온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자칫해서 방출을 늘렸다. 얼만큼 할 것인가도 참 어렵지만 자칫 많이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 그럼 또 시장에 충격이 커가지고 수확기 가격이 확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그땐 또 쌀값을 지지하려고 또 이거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사실 저는 정부가 약간 실기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하는데 시기를 예, 놓쳤다. 한 6월 정도쯤, 5월, 6월쯤에서 이미 굉장히 가격 그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그때쯤에서 이제 정부가 적당하게 비축 물량을 좀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3만 톤 풀어요 전에요. 처음에는 예. 3만 톤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나요? 3만 예, 톤? 3만 톤 풀었는데 3만 ton 갖고는 가격 상승세를 꺾기는 좀 그래요? 힘들었고 대략 한 7, 8만 톤 이상 좀 풀었어야 되는 지금 거 아니냐. 5만 톤을 더 그런 푼다는 거 생각을 아니에요? 합니다. 응. 그러니까 가공용 지금 쌀을 이제 드릴게. 예, 가공용도 지금 이제 가공용 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가공용도 뭐 아우성을 치니까 예. 지금 정부가 이제 5만 톤 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많이 풀기는 곧바로 10월서부터 이제 조생종 쌀이 나올 텐데 시장에 물량 나와가지고 또 급격하게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수 대표님, 그럼 만약에 이런 전망이라면 수확기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아직도 한 달 정도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비록 지금 가공용 쌀 5만 톤 풀고 초기 3만 톤 푸는 거 이런 정도 해도 당분간은 쌀값이 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예. 이 재고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서 안정을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뭐 수확 지금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가격 문제가 상당히 물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추석 때도 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햅쌀이 이제 나오려면은 이제 10월 달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기적인 재고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부의 방출도 있겠지만 예.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일입니까? 그거는? 일부 이제 유통업체들 이제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또 매점 매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점 매석 네. 늘 그런 그렇게 일이 사재기하고 시장의 물량을 안 풀게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 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 오히려 쌀을 안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고 가격 조사. 가격 예. 단속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네. 이번에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는 그 할인 쿠폰을 처음에 20kg짜리 한 포대에 3,000원을 주기로 했다가 다시 깜짝 놀라고 5,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정부 다 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예,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죠. 예, 거꾸로 지금 쌀값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쌀을 갖다가 사들였고 사들이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쌀값도 더 안 오르게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쌀값을 갖다가 좀 낮추려고 낮추려고 또 돈을 정부 풀고. 재정을 들여서 들어가니까 참 그렇죠. 이리저리 재정만 많이 지금 낭비되는데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떤 그 수급 안정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쌀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죠. 거의 정부 우리, 개입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예, 현재 그렇고 전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쌀값만 갖고는 쌀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서 쌀 이제 좀 그만 심고 논에다가 다른 작물 심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작물로 또 생산이 전환되면서 그 작물이 또 공급이 과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쌀만 갖고 정책을 갖다 농업 정책을 쓰기에는 조금 굉장히 제한적이고 쌀 논에 심을 수 있는 여러 작물을 갖다 동시에 보면서 수급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조금 크게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정부가 해오긴 해왔지 않습니까? 작물 논을 뭐 콩이라든지 밀로 다 바꿔라 작물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게 저 성과를 못 거두니까 이제 양복법 개정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아까 유통 쪽에 조금 그 매점 매석 못하게 단속을 하고 소비자들한테는 할인 쿠폰을 줘서 조금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데. 그렇죠. 일본도 얼마 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심해서 쌀값이 뭐 2배가 되고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캐리어에다가 쌀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졌는데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뭐 같은 겁니까? 또 원인이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본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폭등하는 수준이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가격 수준 한 11%, 예. 작년 대비해서 11% 올랐다, 평년 대비해서 14% 올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고요. 네. 그 가격 폭등 수준이 배로 뛰고 있으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해서 5월 달에는 2배 이상 뛰어 올랐던 게 예. 올해 5월에는 그게 2배까지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야, 엄청나네요. 평년에는 한 5kg당 2,000엔에서 2,500엔 정도가 일반적인 평년의 가격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는 4,200엔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 3,500엔까지 떨어져 있지만 예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뭐 공급 부족, 수요 증가 그런 겁니까? 뭐 일단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수요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뭐 가수요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량이 또 급감했던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생산량이 줄었다. 기후 변화로 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또 많이 줄었던 이외에 그다음에 이제 대지진 문제 때문에 대지진 경고가 나오면 또 사재기 현상도 생겼고 예. 또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쌀에 대한 소비량이 수요량이 또 증가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일본에서의 그런 쌀 유통 구조 문제, 매점 매석 행위가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쌀 가격을 폭등시키게 만들었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뭐 우리처럼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일본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조금 일본 쌀 부족 사태를 보면서 배워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일본 쌀 그 사태, 급등한 사태가 일어난 데 원인은 크게 보면 이제 그 공급 부족이었죠. 결국 생산량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줄었는데 줄었고. 특히 1등급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상등급 그 고급쌀을 상품 원하나요? 고급쌀 고급 갖다 상품. 원하는데 그 고급쌀이 그 오히려 그 생산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일본은 쌀을 갖다가 이제 저장할 때 현미로 저장하는데 현미에서 이제 우리가 먹는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 이제 백미로 바꿀 때 쌀이 많이 부서진다든지 또는 쌀알이 뭐 튼실하지 못한다든지 해가지고 1등급 쌀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최근 2, 3년 사이에 발생했던 이 고온 이 현상에 대해서 쌀이 그만큼 저항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네. 그런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보고 나서 우리도 뭐 기후 때가 큰 차이 없으니까 또 고온에 충분히 저항성을 갖는 형태의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시사점을 하나 얻을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통상의 약간의 문제는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쌀의 시중의 쌀 유통업체들 이제 RPC라 그러죠. RPC. 예. 쌀 이제 미국 종합 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다 물량을 이제 실제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또 물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쌀 유통을 담당하는 그 농협 계통의 유통업체들이 적당한 어떤 그 가격 오르기를 갖다가 기대해가지고 그 조금 물량을 갖다 조절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쌀 유통에 있어가지고 어떤 매점 매석이라든지 그런 형태는 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쌀값이 갑자기 뛰니까 주부들이 깜짝 놀라서 좀 생활에도 부담이 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양곡법 개정안으로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게
과연 좋으냐 나쁘냐, 농부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되는데 일단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이 1년 남았는데 요번에 통과된 걸 보니까 사전적인 수급 관리 노력을 전제로 한다. 이게 수급 관리를 강화라 이게 전제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됐더라고요. 사전적 수급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번 법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에 대한 이제 수급 관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사후적 관리 체계를 해왔었죠. 사후적 관리. 예를 들어서 비축미를 갖다가 우리가 일정량을 비축미로 사들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 격리제로 해가지고 비상시에 이제 매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후적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현 이번에 통과됐군요. 개정안에 보게 되면은 사전적인 수급 관리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 선제적으로 수급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사후적 관리 체제로 안 들어가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수급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개정안에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 건데 지금 시행하기 전까지는 반려가 됐지만 시행은 1년 후에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어떠한 이제 제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적으로 사전적 수급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관건이죠. 그 쌀이 과도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한다는데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네. 보통 이제 사전에 수급 예측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식용으로 만든 밥쌀용 쌀은 1년에 대략 한 300만 톤 정도 먹으니까 300만 톤, 예. 단수가 이제 생산성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한 520kg 된다 그러면 몇 헥타르 정도 심으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이 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쌀 재배 면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많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쌀 심지 말고 거기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좀 심어라. 그래가지고 미리 맞추는 거 자꾸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농콩을 심는다든지 또 하계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 뭐 60만 헥타 정도 심으면 딱 되겠다. 그러면 60만 헥타가 되는가 좀 보고 나서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자꾸만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수요에 맞는 정도의 생산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이제 선제적 수급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일단 수요 예측이 사실 쉽지가 않고요. 수요 예측이 쉽지 않고 과연 얼만큼 그 밥쌀을 먹을까가 가장 어려운 거가 가정 내에서 밥을 먹는 건 그나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외식 활동. 밖에 나가서 이제 저녁을 갖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먹고 나서 과연 밥 한 공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뭐 근데 그 계산하고 측정하기가 쉽지가 어렵다.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오차가 굉장히 심하죠. 실제 농민들도 이렇게 다른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잘 안 따르고 계속 쌀을 더 심으려고 쌀을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지금 쌀 농사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쌀에 굉장히 중심을 맞춰져 왔기 때문에 농업의 인프라가 다 쌀 농사 짓게 편하게 돼 있어요. 기계와도 뭐 쌀 농사는 거의 99%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노동력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타작물을 심어라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기계도 바꿔야 되고 비료도 바꿔야 되고 그 어려우니까 쉽게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논에 타작물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성과는 뭐 성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쌀 과잉 생산을 줄이는데 나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점은 여전히 나타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양곡법이 이제 개정된 게 시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비슷한 똑같이 통과된 게 농안법이라고 하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농안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뭐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서 그걸 못 박아서 통과됐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양곡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농안법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쌀 이외에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수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 사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농산물을 안정을 하고 생산에 대한 안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려면은 이제 농산물에 대한 이제 재배 면적이라든지 그다음 관리라든지 생산, 출하하는 데서의 그런 예측 조사가 반드시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우리 똑같습니다. 양국법이랑 똑같이 수급 관리 체제를 어떻게 사전적으로 만들어 나가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네요. 양곡법, 농안법 이제 통과되는데 이 법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시행은 1년이 되는데 이번에 쌀값이 오르니까 일각에서는 양곡법 때문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시행은 지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1년 후에 그러니까 양곡법 되는 관계 거죠. 없는 거죠. 지금 쌀값 오르는 거는. 그렇죠. 예, 사실은 예, 정부가 조금 그 대처를 조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놓쳤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쌀값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쌀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미를 갖다 또 급하게 또 많이 풀면. 풀었을 때는 또 가격 하락의 어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참 아마 처신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농민 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정치적 문제도 아마 고려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농안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하나의 문제는 네. 그게 사전에 이제 수급을 예측해가지고 한 요 정도만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계약 재배를 많이 합니다. 계약 재배? 예, 예.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급을 조절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이제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면 좋은데 폭락했다. 그러면은 그 차액을 갖다가 예.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을 보존해줘야 설정해가지고 보존해 주는 걸로 되는데 그 기준 가격이 임의로 정치적으로 정해지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렇군요. 과잉을 갖다 유발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 자칫하면. 현재는 기준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를 고려해 가지고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 그것이 시장의 어떤 상황, 수급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정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당히 거죠. 위험 요인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칫하면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고 했는데 일단 이제 통과가 돼서 1년 후 시행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다른 걸 심어라. 밀, 콩, 가루쌀 그걸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사들인 거잖아요, 정부가. 근데 이게 계속 창고에 방치돼 있다. 그리고 벼 재배 면적 감축도 잘 이행이 안 된다. 이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사들인 밀, 콩, 가루쌀은 이렇게 창고에 그냥 방치돼 있나요? 이게? 먼저 이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경우에가 전략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논에 쌀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쌀을 생산량을 줄이자는 그렇죠. 게 목표고요. 예.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제를 해서 논에서 벼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우리가 직불금을 주자는 선택적으로 주자는 내용인데 네. 지금 2022년부터 해서 예. 지난해까지 지금 보니까 전략 작물을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합니다. 네. 근데 매입을 했는데 방출을 해야 되는데 예. 방출하지 못하고 계속 재고로 쌓여 있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게 수입산하고의 가격 문제가 우리가 가격이 너무 가격 비싸니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논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루쌀, 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방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재고량이 상당합니다. 뭐 농콩 같은 경우에는 66%고요. 예.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98%.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 이외에 또 가루쌀 같은 경우에도 한 67%고. 그렇게 사들였지만 물론 수입품이 수입 가격이 워낙 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창고에 계속 국가 보관 비용 들어가면서 저장해놓는다, 방치해놓는다.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거? 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농산물이 대표적으로 다 이제 농콩이 그런데 농콩. 지금 이제 쌀 그 과잉 공급을 갖다 막기 위해서 논에다가 이제 벼 대신에 다른 이제 걸 콩을 심어라. 갖다 다른 걸 심으라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농콩을 갖다 심었는데 공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직불금 단가가 높아서 많이들 심었어요. 그래서 네. 생산이 많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정부가 할 수 없이 다 수매를 다 수매를 해줬는데 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수요처에 팔고 싶은데 우리나라 가격은 농콩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수매해줬고 그걸 갖다 다 적자를 보면서 수입산 가격에 맞춰서 주자니 너무 손해가 커지는 거고 네. 수입 업체에서 우리 사실 이제 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봐야 네. 자금률에는 굉장히 못 미쳐요. 그렇죠. 한 15% 정도니까 대부분 한 85% 이상을 다 수입해서 쓰다 밀은 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훨씬 우리는 수입이 작품 많아요. 거의 뭐 밀 자금률 1% 이하니까 그 우리 거를 좀 써도 괜찮은데 수입 업체가 안 쓰죠. 가격 때문에. 예, 가격이 쓸 뭐 수가 2배 없죠. 이상 비싸니까 낮게 아주 그냥 수입산 가격에 맞춰서 주든지 아니면 안 쓴다라니까 정부가 좀 난감을 하죠. 예. 난감한 건 좋은데 해결책이 있어야지. 난감해 하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그 수요 업체한테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좀 팔고 수요 업체도 사실은 수입을 갖다가 해가지고 수입 저가에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네. 그쪽에서부터 수입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책은 되지 않지만 예. 단기적이라도 수입 업체도 어느 정도 가격을 갖다 조금 더 꼭 수입되는 콩 가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쉽지. 약간의 서로가 저는 좀 약간 부담을 갖다 좀 나누면은 네. 이 단기적인 그 과잉 공급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너무나 이걸 방치해 놓는다는 게 자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정책적인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쌀값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에그스카우터 대표,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요해지는 건 안전과 보안이죠. 객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것부터 실시간 대응까지 구현해서 지능형 영상 관제가 가능한 솔루션을 놓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10년 넘게 이 분야에 치중해온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포커스 AI인데요. 최근에는 모든 결제 수단을 모바일로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 소프트 POS를 신사업으로 내밀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향후 성장 전망까지 이석준 포커스 AI 상무이자 글로벌 사업 총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포커스 AI.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에 어떤 AI 기술, 요즘 뭐 가장 뜨는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AI 물리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시청자들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포커스 AI의 주력 사업은 AI 물리보안 제품과 솔루션인데요. 예. 이 부분이 핵심적인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도 AHD DVR이라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10년 넘게 영상 물리보안 분야의 선도기업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예. 기존 보안 하드웨어인 카메라나 영상 저장 장치에 저희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네. 총 15종 이상의 AI 물리보안 솔루션을 시장에 15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류. 네. 네. 주요 기능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실시간 기능으로? 네, 네, 객체에 실시간. 대한 인지 분류 그리고 위험 요소 자동 인지, 이상 징후 탐지 같은 기능이 있고요. 예.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AI 페이스 서치, AI 출입 통제, 영상 관제, 영상 그리고 관제. AI 모빌리티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AI 안전 솔루션은 인명피해 예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예. 지게차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어서 높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네. 핵심은 기존 카메라에 저희 AI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일반 영상 보안 장비가 지능형 분석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건데요. 이 기술이 시장 내에서 저희 회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이네요. 그게 맞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데 아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안전이 워낙 중시되니까 이런 부분 기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분야가 뭐 여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포커스 AI 보니까 조금 최근 기업 실적 매출은 조금 그렇게 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도 조금 부진한데 혹시 어떤 그 시장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포커스 AI가 조금 새롭게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부진이라기보다는 더 큰 도약을 위한 투자 시기로 보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예. 최근에 저희가 대기업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많은 POC 프로젝트들과 추가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페이먼트 그리고 글로벌 사업, 웹 3.0에서의 결제 인프라 사업 등 신사업 영역에서 초기 투자가 단행이 되면서 예.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되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네. 하지만 AI 물리보안 시장은 매우 견고한 시장이고요. 예.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7.2% 정도로 예측이 되는 예. 매우 안정적인 성장 시장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국내 기반의 중소기업으로서 글로벌 대기업과는 다른 어떤 차별점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인 어떤 기술력 입증과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서 저희 AI 보안 솔루션에 대한 POC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예. 특히 중대재해 방지 관련해서 지게차, 안전장치 의무화 등의 어떤 산업 안전 분야에 네. 높은 수요 증가에 맞춰서 제품에 대한 패키지와 어떤 시장 진입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예. 가장 주목할 점은 저희의 해외 진출 건인데요. 해외 진출이요? 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의 대형 유통 사업자들과 네. 함께 이 AI 보안 솔루션에 대한 사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올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현지 대형 유통 사업자들에게 AI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리고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해외 매출도 그러면 뭐 내년쯤에는 기대를 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해외 진출 가시화가 내년 한 2026년도에는 좀 분명하고 구체적인 어떤 턴어라운드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아까 15개 종류를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게차 AI 안전 솔루션 세이프티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을 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을 중시한다. 뭐 이런 정책의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이프티? 네, 아주 타이밍이 매우 적절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과 저희의 기술이 만나면서 네. 거대한 하나의 어떤 시장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는 모든 기업들에게 산업 안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어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제조업체들에게는 AI 기반의 안전 솔루션 없이는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게차 AI 안전 솔루션인 세이프티는 그 시작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 핵심 기술을 확장을 해본다면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용접 작업장 등 중공업 산업 현장에서 모든 위험 요소를 AI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전 경고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저희만의 어떤 압도적 차별점은 바로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인데요. 국내외 대형 솔루션 사업자들 대비해서 비용 절감이 상당 부분 가능하면서도 그 기술적 성능은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좀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세이프티라는 게 지금 포커스 AI에서 좀 내미는 것 같은데 지게차 안전 솔루션 경쟁도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좋은 제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포커스 AI 게 특별히 좀 가격이 좀 싼 거예요?
단순히 가격이 싼 건 아니고요. 그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성능이 워낙 우수하고 그래요? 가격이란 부분은 부차적으로 저희가 이 산업에는 이런 어떤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전 솔루션을 비용 부담으로 망설였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한테는 명확한 어떤 해답이 될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는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할까요?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게차 솔루션, 네. 세이프티 조금 뭐 많이 좀 계약이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계약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요? 대형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소산업체에서도 저희 AI 안전 솔루션에 관련해서 그런 관심과 실질적인 도입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일시적 특수라기보다는 산업 안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생기는 어떤 수요의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수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성장 시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전 솔루션에서 또 다른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 사업, 페이먼트 사업이 본격 진출하는데 이 결제 사업이랑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한 신사업 영역이 아니라 결제 산업 전체의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요? 저희가 진행 중인 페이먼트 사업은 PCI 엠팍이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결제 기술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이 예. 기존의 결제 단말기로 변신을 하는 휴대폰이? 네, 마법 같은 좀 기술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결제 환경 구축을 하려면 예. 포스 장비나 그렇죠. 결제 단말기가 단말기가 필요했었는데요. 네, 저희 소프트웨어 결제 기술을 활용하면 일반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고객의 결제를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그런 모든 결제 수단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수단이 카드, 신용카드, 뭐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네. 네.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에어컨 기사님께서 고객의 집에 가서 AS 수리를 하시죠. 예. 와서도 그 수리 기사님께서 별도의 결제 장비 없이도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본인의 휴대폰에서 바로 신용카드에 고객님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결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회자님도 골프를 치시겠지만 골프장에서도 캐디 수수료를 낼 때 바로 동일한 방식으로 캐디님의 어떤 휴대폰에 바로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걸 실제 언제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미 이 혁신이 해외에서는 많은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포커스 AI 스마트폰으로 결제 가능한 시점은 혹시 언제쯤 이거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네, 지금도 현재 저희가 셀피라는 브랜드로 이미 이 소프트웨어 결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엠팍이라는 거는 조금 더 높은 보안 수준의 네. 그 PCI 엠팍이라는 어떤 인증 표준에 기반한 그런 예. 인증을 받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보안적인 확장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 기술은 저희가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점주나 이런 분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많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엠팍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휴대전화 기반의 이런 어떤 기술 사업은 초창기 지금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약 국내에서는 한 100만 정도의 네. 사용량이 일 기준 100만 정도 월 기준 100만 정도의 사용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소상공인들 꽤 그러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네, 그분들도 맞습니다. 조금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 네, 걸로? 맞습니다. 단말기 필요 없이 이걸로?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보고요. 예. 기존에 소상공인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이 결제 환경에 대한 구축이나 높은 어떤 결제 수수료 부분이었는데요.
나왔는데요. 비용 이런 맞습니다. 거. 결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있어서도 어떤 단말기를 구입한다거나 구축 비용이 들고 또 좁은 매장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또 복잡한 조작법 때문에 그런 어떤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소프트포스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휴대폰 하나로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지금 소프트 POS 외에 포스 외에 또 하나의 성장축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이제 결제 인프라다. 요즘 뭐 이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많이 관심이 많은데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커피 원두 기반 실물 토큰, 실물 자산 토큰 발행을 추진한다는데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 뭐 워낙에 미국에서 뜨거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아직 정책적으로 모든 게 준비는 안 돼 있는데 포커스 AI는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직접 발행하는 건 부분은 아니고. 포커스 AI의 네. 어떤 가까운 미래 사업 영역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최근 지니어스 액트 네. 법안 승인으로 USDT나 USDC 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전망이고 한국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과 운영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정작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화되었을 때 일반 사용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 환경은 결제 인프라가 네, 이제 필요하게 전혀 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지원한다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 포커스 AI가 그런 어떤 결제 인프라, 가상자산의 결제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이제 커피 원두 네, RWA는 이거 색다르네요. 커피 원두 기반 실물 토큰, RWA 토큰. 맞습니다. 네. 굉장히 생소하신 단어이실 수 있는데 저희 측면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업 왜요? 스토리이고요. 네, 저희 포커스 대주주이신 양재석 회장께서 저희 그 소유하신 JM 커피 그룹이 있는데요. 예, 이 커피 JM 그룹. 커피 그룹이 국내에서는 커피 원두 유통과 또 국내 최대 원두 로스팅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M 커피 그룹에서 이 실물 커피 원두를 담보로 한 커피 원두 RWA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발행을 해서 이 커피 원두 디지털 자산으로 일반 매장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그러면 맞습니다. 그 커피 원두 실물 토큰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결제도 하고 그 토큰이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뭐 거래소에서는 그런 어떤 이 자산이 오름으로 인해서 어떤 거래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결제로? 네 맞습니다.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네. 그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가상 자산에 대한 그런 편리한 트랜잭션이 만들어질 수 근데 있도록 그 쓰이려면 정말 커피 원두 이 실물 토큰으로 결제가 되려면 많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활용이 맞습니다.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결제 수단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거를 꼭 써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마케팅적으로 정말 사용자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네. 이 RWA 자산에 대한 어떤 생태계에서의 역할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커피 원두 수요처에서는 이 RWA로 할인된 어떤 커피 원두를 구매할 수 있으시게 되는 할인인데? 거고요. 네, 일반 사용자분들께서는 저희 포커스 AI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상에서 1+1 같은 할인 혜택을 네. 받아서 저렴하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윈윈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쯤 실용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네, 계획은 언제쯤이에요?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이런 원화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환경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이 아직도 돼야 시간이 되고요.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네. 또 포커스 AI의 가까운 미래 사업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장사의 포커스 AI, 이제 하드웨어의 AI 기술을 접목시킨 회사입니다. 회사의 신사업 그리고 현재의 사업 동향 잘 들었습니다.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최종 판단을 주신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포커스 AI의 보안에서 결제까지 미래를 선도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준 포커스 AI 상무이사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20kg 한 포대에 평균 6만 원을 훌쩍 넘었고요. 일부 지역 매장에선 7, 8만 원까지 한답니다. 쌀이 남아도는데 대체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정부가 비축해놓은 쌀을 미리 풀었으면 될 텐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죠.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에서 격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했던 겁니다. 1년 후면 남는 쌀을 사주는 양곡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억지로 가격을 통제하는 게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